피아제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몰라요? 아, 참 귀여워. 말이 안 나오네, 말이. 프랑스.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저 혹시 카메라 켜셨나요? 선생님, 카메라. 예. 피아제 여러분 동네 분들이세요. 충청도 분이세요. 피아제 엄마가 아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길을 가는데 돌이 굴러온 거야. 그때 그걸 보고서 어떡하지? 저 돌 피아제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피아제인 거예요. 이게 충청도 분이죠, 이분이. 당진 사람이에요. 모르셨어요? 네, 모르겠어요. 야, 아니 같은 충청도 동문끼리, 야,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야, 네. 이분 충청도 사람이에요, 피아제. 예? 너무 재밌는 게 우리 선생님 여다 충청도라고 쓰고 있어요. 당진도 쓰세요, 당진도. 예, 그러니까 당진을 왜 안 쓰세요? 충청도만 쓰시면 안 돼요. 예. 이분이 스위스 사람입니다, 스위스. 예, 프랑스가 아니고 스위스인데, 이제 스위스에서 불어가 국어인 거 아시죠? 스위스에서 불어, 독일어, 이걸 같이 씁니다. 스위스라는 나라가. 모르셨구나. 예. 이 피아제는 이제 연구를 할 때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자기 딸이 2명이 있어요. 그 딸 둘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보고서 연구를 한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천재죠, 천재. 그래서 자, 이 사람은 인지 발달 단계를 제시합니다. 인지 발달. 참 나오는 게 하나도 없네. 예. 빨간 걸로 쓸게요. 피아제의 인지 발달. 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피아제는 스키마라는 얘기를 합니다. 스키마. 들어보셨어요? 스키마. 이걸 도식이라고도 하죠. 도식. 이 스키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지의 기본 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인지가 가지고 있는 렌즈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는 사물을 볼록 렌즈로 보면 이게 크게 보여지죠. 원래 형태보다 크게 보여지는 거야. 오목 렌즈로 보면 작게 보여지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인지의 이 틀, 렌즈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 틀린 거야. 그래서 피아제적 관점에서는 인간은 굉장히 주관적이야, 객관적이야? 주관적 존재야. 그렇게 시험에 나와. 주관적이야. 이 스키마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학자가 딱 2명 나오는데 이 사람하고 뒤에 가시면은 이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아론 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론 백이 인지 치료 모델을 제시해요. 인지 치료 모델. 인지 치료 모델은 인지 행동 모델의 한 종류죠. 인지 행동 모델에 가면은 앨리스의 RBT 합리적 정서 치료 모델이 있고 아론 백의 인지 치료 모델이 있어요. 거기서 스키마가 등장하는 거예요. 스키마는 딱 2번 나와. 스키마가 2번 나오는데, 자, 보면, 이 스키마, 자, 우리도 다 스키마가 있어, 없어? 여러분들 다 스키마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스키마가 있다고요. 자,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인도를 한번 가봤어요, 인도 가보신 분 계세요? 인도는 화장실이 없어요. 난 죽을 뻔했어요, 진짜. 화장실이 없어요, 진짜로. 인도의 뉴델리를 가면, 거기가 인도에서 제일 큰 도시인데, 뉴델리. 뭔 길거리에 다 똥이야, 이렇게 다. 사람들이 똥 싸놓고 숲을만 가면 똥이 막, 인도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호텔을 가요, 호텔.
호텔에 갔더니 당연히 화장실이 있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갖고 앉아서 짜 쌌어. 근데 휴지가 없어. 휴지가 없어. 물통이 하나 있어. 물통이. 이렇게 예쁜 그릇에 물통만 있더라고. 휴지는 없고 물통은 없어.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 이제 나중에 아는 게 참 창피한 얘기인데,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뒷무릎을 했어. 근데 그 얘기를 그 지배인한테 얘기했더니 막 웃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손에 물을 적셔서, 왼손으로 손에 물을 적셔서 닦고 3번을 닦는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닦고 놓으면 그 물을 버린다는 거야. 예? 예. 그러니까 나는 엉덩이를 들여다 이렇게 아니면 나는 그게 이 그릇도 예뻐갖고 먹는 물인 줄 알았어. 아니면 세수를 하는 물일 수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 상황을 직접 가보면 그게 느껴질 거야. 자, 잘 봐요.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내 스키마, 내 도식은 그 물그릇을 먹는 물 또는 세수하는 물그릇으로 보고 있는 거야. 굉장히 주관적이죠. 이해되시죠? 어떤 얘기인지. 우리는 각자 다른 주관적인 스키마를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어요, 지금. 다. 자, 피아제는 이 스키마가 발달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발달. 자, 근데 이 스키마가 발달되어지는 것을 피아제는 조정이라고 했어요. 조정. 자, 이 스키마가 죄송합니다. 조정이 아니고 조절. 죄송합니다. 자, 스키마가 발달되어지는 것을 뭐라 했다고요? 조절. 조절이 아닌데 이거 잘못됐다. 책이 죄송한데 이거 좀 고치세요. 이거 조정이야, 조정. 어드저스트먼트 조정이야. 이걸 조정이라고 좀 고치세요. 조정. 조정이고 조정 안에 동화와 조절이 있는 거야. 네. 인쇄가 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자, 스키마는 조정, 어드저스트먼트를 통해서 동화와 조절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스키마를 만들어내요.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이런 거야. 동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동화는 가장 원초적으로 사용되는 스키마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도식에다가 새로운 상황을 꿰어 맞추는 거야. 그게 동화야. 다시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도식에다가 그냥 상황을 끼워서 탁 맞춰버리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도시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어. 얘가 이제까지 4발 달린 짐승을 본 거는 개밖에 없어. 개는 누런색에 4발이 달려있고 꼬리가 길게 붙어있는 거야. 이해되죠? 이 개만 봐서. 그런데 얘를 데리고서 처음으로 시골에 갔어. 시골에 갔더니 소가 한 마리 있어. 얘는 소를 본 적이 없죠. 얘가 뭐라 했냐면, 엄마하고 같이 가는, 엄마, 저기 큰 개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 그 아이한테는 아직까지 소라고 하는 스키마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도식에다가 현상을 꿰어 맞추는 거야. 그때, 자, 그걸 동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아니야. 저거는 개가 아니야. 저 봐봐, 저 뿔도 나 있잖아. 저 꼬리도 개꼬리하고 틀리지? 저 꼬리곰탕 해먹기 맛있게 생겼잖아. 그치? 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아이가, 저거는 소구나. 이렇게 해. 그걸 조절이라 그래. 조절은 전혀 다른 형태의 스키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물통 있잖아요. 물통을 보고서 거기서 어떻게 닦나 해갖고 막 그냥 엉덩이를 들이밀고 뭐 세수를 할까 별수를 다 했죠. 이건 뭐지? 동화한 거고. 지배인이 와서 아니에요. 그거는 손을 이렇게 해서 3번 닦는 거예요 라고 했으면 그렇구나. 그게 뭔 거예요? 조절한 거예요. 조절. 이해되죠? 그래서 동화와 조절이라고 하는 2가지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스키마를 조정해 나가요. 됐어요? 그래서 스키마는
스키마는 어디를 향하냐면 평형 상태 또는 평행, 이퀄리브리엄, 평형 상태를 지향해요. 평형 상태는 인지적인 안정 상태야. 쉽게 하면 불안해하지 않는 거야. 이거 왜 이래? 내가 가지고 있는 인지하고는 전혀 맞질 않아? 이래서 심리적인 동요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도식에 꿰어 맞추거나 또는 새로운 도식을 만듦으로써 내 안에 인지적인 어떤 안정 상태, 그걸 평형 상태, 그 평형 상태를 지향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 동화가 뭔지 알고 그 조절이 뭔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죠. 우리는 학습 과정이라는 게 사실은 다 동화와 조절 과정을 통해서 학습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빨간색인 거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빨간색이라는 거. 그렇죠. 빨간색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조절된 거예요, 지금. 나는 아주 어렸을 때 빨간색을 몰랐을 때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이건 빨간색이야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때 새로운 스키마를 만든 거죠. 이렇게 생긴 건 빨간색이야. 조절된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근데 뻘건무리한 색깔 있잖아요. 빨간색은 아닌데 뻘건무리한 색깔. 빨간색은 아닌데. 근데 조절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걸 뭐라 그래? 그것도 빨간색이라고 애기들은 그러죠. 그건 동화된 거야. 이런 색깔도 이런 색깔을 모르는 애들은 이거 뻘겋게 생겼네. 이게 뻘건색이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애들이. 그렇죠. 그건 뭐야? 동화된 거야. 이해가 되시죠? 동화와 조절. 그걸 통해서 자신의 스키마가 발달되어지고 그걸 인지 발달이라고 한 거예요. 자, 이 피아제는 이런 인지가 연령에 따라서 어떤 체계적인 발달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인지 발달 4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형을 받았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요번에 자꾸 그 여자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 여자, 고씨. 예. 요번에 사형을 구형받았죠? 구형이 무슨 뜻이에요? 구형이 무슨 뜻이에요? 예? 예? 괜찮습니다. 지금 우린 배우는 시점. 형을 언고하는 거? 우리가 참 일상에서 많이 듣는 건데 잘 모르잖아요. 구형이라는 건 형사상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재판부에 형을 원하는 행위를 구형이라 그래요. 검사가 구형하는 거예요. 검사는 수사 지휘권과 기소권이라는 걸 갖고 있죠. 그래서 기소를 시킬 때 기소가 뭐죠? 기소? 요번에 조국 씨 이거 법무장관 돼가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하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지금. 그거를 자유당에서는 막는 거고 여기서는 하자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지금 검사의 권한이 워낙 세다는 거야. 수사의 지휘권. 수사는 경찰이 하는데 그걸 통째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검사한테 있어요. 형사소송법상에. 그리고 기소권이라는 게 뭐죠? 기소권? 기소란 말 들어가죠. 기소가 뭐예요? 기소됐다 이러잖아요. 대화가 안 되는 거네. 들어는 보셨죠? 기소는 기가 세울 기자예요. 그 다음에 소가 재판할 때 소자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시작했다 이런 뜻이야. 재판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기소권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죄가 있으니까 얘를 대상으로 재판을 해 주십시오. 그걸 기소권이라 해요. 그 권한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에서 검사만이 기소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나쁜 죄를 졌잖아요. 아무리 나쁜 범죄자라도 검사가 얘 기소 안 할 거야 이러면은 재판을 안 하죠. 재판 안 하면 형벌이 없는 거예요. 처벌이. 어마어마한 권한이죠. 기소권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잡아서 재판에다가 앉혀놓을 수 있는 권한을 기소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소를 할 때 구형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얘가 요런 죄를 졌으니까 요런 형을 주십시오라고. 그럼 이제 판사가 재판 과정을 거쳐서 얘 형을 땅땅땅 주죠. 그걸 선고라고 하는 게 선고. 아시겠죠?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1급 시험엔 절대 안 나오는데 이런 건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래서 여기 그래서 자 구형이 뭔지 아셨죠? 저 미국에서는 사형을 시킬 때 전기로 사형을 시켜요. 감전시켜갖고. 그런 거 보셨죠? 그 그린마일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린마일.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태양의 후예 이런 거나 보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좋은 영화들도 좀 보시고 여러분 그린마일 보면은 그 전기로 이렇게 사형을 시키죠. 이제 캘리포니아주 같은 데서 전기 사형을 시키는데 검사가 구형을 내리는 거야. 감전구형. 그거만큼은 어떻게 피하제. 감전구형만큼은 제발 피하제. 다시 감전구형 피하제. 시작.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감정구형. 시작. 감정구형. 그것만큼 그냥 교수형 당해서 목매달아 죽지. 전기로 죽고 싶지는 않은 거야. 내가 전기 통구이도 아니고, 그죠? 그렇죠. 감정구형 피아제. 됐죠? 그래서 피아제는 이 감각운동기를 0에서 2세, 2에서 7세, 7에서 12세, 12에서 한 20세 정도까지를 이렇게 나눴어요. 자, 이게 중요한 게 피아제는 인지발달 이론을 제시를 했는데 우리가 뒤에 가면 인간 발달 과정 이론을 공부하죠. 태아기서부터 시작해서 사망, 인간 죽을 때까지 얘기를 하는데 인지발달에 관한 얘기를 한 사람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얘야. 피아제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아제 얘기가 그 인지발달 과정과 맞물려서 시험 문제 꼭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감각운동기가 인간 발달 과정에서는 영아기, 뭔기? 영아기. 전조작기가 유아기, 아동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야. 이게 똑같은 말이라고 그냥 기억하셔. 영아기가 감각운동기, 다시 영아기가 뭐라고요? 감각운동기, 유아기가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가 아동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가 형식 조작기야. 이건 공식처럼 기억해야 돼. 시험에 이게 섞여져서 나올 거니까. 됐어요? 자, 봐봐요. 감각운동기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득적인 기능들. 자,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 좀 봐봐요. 태어나면서부터 생득적으로 갖고 나온 감각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반사운동 기능이야. 애가 태어나자마자부터 갖고 나온 기능이 반사운동이라고. 반사운동. 자, 이 신기한 게 사람이 쉽게 말하면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갖고 태어났어. 이 기능을. 그걸 반사운동이라 그래. 그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 기능에 기초한 거야. 자, 반사운동 종류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빨기반사. 애들은, 태어난 애들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엄마 젖을 물려면 그걸 빨아요.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엄마 젖 물리면은 너 이거 엄마 젖을 이렇게 대주면 너 빨아야지 젖이 나온다. 안 가르쳐줬죠. 근데 그걸 빨아서 먹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그걸 빨기반사를. 입에 무엇인가 대주면 무조건 빱니다. 이해되나요? 이게 빨기반사. 두 번째가 젖찾기반사라는 게 있어요. 이 애기 볼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이나 뭘 대잖아요. 자극을 주면 애비 입이 이쪽으로 이렇게 쫓아옵니다. 이렇게. 이게 엄마 젖꼭지인 줄 알고 글로 쫓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젖찾기반사라 해요.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가 걷기반사. 이렇게 번쩍 들어가지고 발끝을 땅에다 살짝 대잖아. 그럼 여기서 허부적 걷는 척을 해. 그걸 무슨 반사? 걷기 반사. 네 번째가 바빈스키 반사예요. 바빈스키 반사. 바빈스키 반사는 애 발바닥 있잖아요.
발바닥을 손으로 이렇게 살살 근지르잖아. 그럼 어떻게? 부채 모양으로 발을 위로 쫙 펴요, 이렇게. 그걸 바빈스키 반사라래. 다섯 번째가 경악 반사, 다른 말로 모로 반사라래. 애를 놓고서 깜짝 놀라게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사지를 쫙 핍니다, 그냥. 올챙이, 깨구리처럼. 여러분들, 사회복지사는 이런 모든 것들을 관찰을 통해서 습득하는 지식이 내 지식이 되죠. 꼭 가셔서 애들 대상으로 해보세요. 예. 성격 더러워집니다, 애들. 그래서 절대로 우리 애들 데리고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남의 애들 데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배형. 그렇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아시겠죠? 꼭 남의 애들 데리고서 모로 반사, 경악 반사라고 했었어요. 바빈스키 반사도 꼭 해보세요. 예, 그렇죠. 학대르심. 예, 그래서 이 반사 운동이 어디냐면은 시험 어디요? 네, 43페이지 펴보세요. 아니, 43페이지? 43 말고 영하기. 자, 75페이지. 74에서 75. 영하기의 신체적 발달 나와 있죠. 그래서 빨기 반사, 젖찾기 반사, 연화 반사를 빼뜨린다. 뭐 입에다 넣어주면 이걸 목구멍으로 넘기는 거야. 안 가르쳐줬거든요? 근데도 그냥 하잖아. 신기한 거야, 이게. 그래서 연화 반사, 모로 반사 시험에 나왔고, 걷기 반사, 쥐기 반사. 애들 손에 뭐 주면 꽉 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빈스키 반사야. 시험에 나왔던 거는 모로 반사하고 바빈스키 반사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자, 다시 앞으로 와서 애들은, 자, 감각운동기는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득적인 반사운동, 즉 감각 기능을 가지고서 자신의 스키마를 만들어 나가는 거야. 자,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 감각운동기 때 삐아제는 꼭 해야 될 두 가지 인생 과업이 있다 그랬어. 그 첫 번째가 대상 영속성을 획득해야 돼. 시험에 거의 한 해도 안 빠지고 나와, 얘는. 대상 영속성은 언제 획득해야 돼? 영하기 때 획득해야 돼. 또 다른 말로는 감각운동기 때 획득해야 돼. 무슨 말인지 돼요? 대상 영속성 언제 획득해야 돼? 영하기 때 획득해야 돼. 영하기 때. 그러면 대상 영속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대상이라는 거는, 그렇죠? 나 바깥에 있는 대상이, 나 외에, 저 좀 봐요. 내가 주체라고 본다면 나 바깥에 있는 객체가 대상인 거야. 이 대상이 내 눈 앞에서 사라졌다 할지라도 영속, 얘가 계속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신념이에요. 아기를 보통 대상 영속성은 2살 때 만들어줘요. 2살 때. 정확히는 통찰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감각운동기의 하위 6단계 중에서 맨 마지막 단계가 이 통찰기인데, 이 통찰기 때 만들어진다. 2살 때 완성된다고 얘기하는데, 아기를 이렇게 막 우는 아기를 얼르다가 이제 눈물을 끄쳤어. 그리고 침대에다 딱 눕혀놨어. 그리고 엄마가 탁 사라진 순간에 애가 어떻게 앙 하고 울어. 그럼 왜 우냐 이거야. 이유가 뭐예요? 대상 영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 자신의 대상이 어떻게 된 거지? 눈 밖에서 사라지면 영원히 없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대. 난 신기한 게 삐아제가 그걸 걔한테 물어봤는지 그게 궁금해. 하여튼 삐아제는 그 대상 영속성을 어떻게 영하기 때 감각운동기 때 획득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감각운동기 때 발달 과업은 목적 지향적 행동도 시험 문제 나오죠? 목적 지향적 행동을 해요. 다시 무슨 행동? 이 목적 지향적 행동을 해야 돼. 자, 자신에게 유리한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행동을 0에서 2세 사이에는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자, 여러분, 더 필요 없습니다. 영하기, 감각운동기, 대상 영속성 획득과 목적 지향적 행동만 알면 돼. 끝이야. 그러면 모든 시험 문제를 다 풀어.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죠? 예. 근데 왜 시험은 틀려? 자, 두 번째가, 자, 전조잡기야. 자, 전조잡기, 구체적 조잡기, 형식적 조잡기인데, 이 전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은,
아직까지 인지 발달에 있어서 조작적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조작이라는 말은 삐아제 관점에서 조작이라는 것은 논리적 사고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죠?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연역적 사고와 귀납적 사고가 있는 거야. 다시 무슨 사고, 무슨 사고?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를 철학이나 과학적 입장으로 구분하면 두 개밖에 없어. 무슨 사고, 무슨 사고? 그럼 물어볼게요. 연역적 사고는 뭐지? 계속 봐야지. 배 선생님, 연역적 사고가 뭐죠? 자, 잘 봐요. 우리 조사론에서도 공부하는 건데, 그렇죠. 가설자가 나오면 무조건 연역법이야. 연역적 사고야. 가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가짜 말씀이란 뜻이야. 거짓 가짜에. 그렇죠? 그 다음에 말씀설이야. 그러니까 거짓이란 말이야. 거짓이란 무슨 소리냐면은 아직까지는 입증이 안 된 거고 입증을 대기하는 문장. 그게 가설이야.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다. 그게 가설이야. 그러면 가설이라는 거는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미래를 추측하고 그리고 그 가설을 실제로 입증해 나가는 거죠. 그게 가설적 사고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설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그 이제 가설 연역적 사고라고 하는데 그게 형식적 조작기 때 사고 특징이거든요. 내가 당장에 경험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벌어질 일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사고야. 그게 무슨 사고? 형식적 조작기 때 사고야. 형식이라는 말은 뭐죠? 형식이라는 말은 구체적이지 않고 껍데기만 있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굉장히 이제 형식적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껍데기만 있다는 소리야. 자, 귀납적 사고라는 건 뭐냐? 귀납적 사고의 핵심 키워드는 관찰이야. 관찰. 다시. 연역적 사고의 핵심 키워드는 뭐라고요? 가설이고 미래 예측형 가설이고 귀납적 사고의 핵심 키워드는 관찰이야. 내가 보고 경험한 것만 갖고 사고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납법이라고 하잖아요. 귀납법. 예를 들어 이런 거지. 귀납법하고 연역법은 예를 들어 귀납법적으로 본다면 저 좀 봐봐요. 이런 거야. 야, 저기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중력에 의해서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저기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네? 저기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아, 그러니까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거야. 그게 귀납법이야. 관찰을 하고 관찰을 통해서 어떤 보편화, 일반화된 그러니까 뭐가 되냐? 유형이 발견되는 거야. 유형이 발견되고 그걸 통해서 이론을 만드는 게 그게 귀납법이야. 이해되죠? 아빠가 애기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서 아빠가 보니까 하면서 가래를 확 뱉으니까 그러는 거 시원해. 이런 거지. 아빠가 뜨거운 목욕탕 물에 들어가서 시원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아이가 그걸 봤어. 두 번째 다음 날에도 아빠가 저 욕탕 안에 들어가 시원해 이러고 있어. 그렇죠? 아이는 어떡하지? 지도 시원한 줄 알고 욕탕에 들어가다가 뜨거워 이러고 나와. 아이가 왜 들어간 거야? 그렇죠. 관찰했죠. 관찰해서 저 물통 안에 들어가면은 시원하구나 라는 걸 습득한 거죠. 그렇죠. 그게 귀납법적 사고한 거야. 그게 구체적 조작기 때 사고야. 구체적 조작기 때는 구체적으로 지가 보고 듣고 관찰한 거 있잖아요. 그것만 갖고서 모든 걸 판단합니다. 근데 형식적 조작기 때는 가설 연역적 사고를 하면서 어떻게 되죠? 미래 예측적인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입증하려고 하고 한술 더 떠서 추상적 사고라는 것도 해요. 아예 보이지 않는 것들, 미지의 것들조차도 상상해낼 수 있는 거야. 그게 추상적 사고야.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가서 여기부터 다시 보시면 전조작기는 이런 인간이 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가 아예 안 되는 시기야. 그게 전조작기야. 즉 귀납적 사고도 안 되고 연역적 사고도 안 되는 시기가 무슨 기? 전조작기다. 자, 전조작기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뭐냐면 이때 자아중심성이라는 게 등장해요. 아까 배웠죠? 무슨 성이요, 여러분? 자아중심성.
전조잡기의 핵심 키워드는 자아중심성이에요. 이 자아중심성은 전 잠깐 보고 있습니다. 자아중심성이라는 건 뭐냐면 타인의 관점은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모든 것을 자기 관점, 자기 중심적으로 파악하고 생각하는 그런 인지 능력을 전조잡기라 해요. 아까 이마트 얘기했죠? 이 유아기가 되면 애들 데리고 마트 가면 남들이 뭐 하든 하든 간에 지가 장난감 사고 싶으면 들어 눕는 거야, 그냥.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게 자아중심성. 이 자아중심성, 우리 교재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어디 보시냐면은 45페이지 보시면은 전조잡기의 사고가 자아중심성 나와 있죠, 여러분? 자아중심성 사고 개념을 실험하기 위해서 이 삐아제가 세산 실험이라는 걸 하거든요. 세산 실험 뭔지 한번 볼까요? 네모난 탁자 위에 크기와 색상이 다른 세 개의 산 모형을 올려놓고 탁자의 한 면에 의자를 놓아서 유아를 앉히고 다른 세 면에는 의자 위에 인형을 놓고 유아에게 인형의 시각에서 산이 어떻게 보일지를 물어봐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돼요? 탁자를 놓고 삐뚤빼뚤하게 생긴 산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놓고 유아 보고 너 여기 앉아. 인형은 이쪽에 앉는 거야. 그럼 인형 입장에서 보는 산의 모양과 지가 보는 산의 모양이 틀리겠지. 근데 이 전조잡기에 있는 애들은 야, 인형이 저 산을 어떤 모양으로 볼까? 그러면 지 눈에 보이는, 즉 지가 보는 산의 모양을 인형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아중심적 사고예요. 이게 삐아제 세산 실험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전조잡기 하면은 자아중심적 생각나요. 그래서 이 자아중심적 사고는 밑줄 긋습니다. 조망 수용 능력을 깨트려요. 그러니까 다시 이 애들이 자아중심적 사고에 의해서 자아중심적 사고와 자아중심적 언어를 쓰게 되는데 자아중심적 사고는 타인의 생각, 감정, 자신의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여서 자신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 생각이 당신 생각이야. 내가 장난감을 사야 되면 아빠도 장난감을 사줘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자아중심적 사고예요. 그게 자아중심성에서 나온 사고 유형이야. 이해되시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자아중심적 사고가 뭘 만드느냐면 조망 수용 능력을 어떻게? 자, 조망 수용 능력이 뭐냐? 자신과 타인의 관점을 분리해서 타인의 입장에서 그 관점을 추론해서 이해하는 능력이 이 자아중심적 사고 때문에 없는 거야. 애들은. 조망 수용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시각으로 보질 못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나 장난감 사야 되면은 장난감 사야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아빠가 힘들어하고 아빠가 난처해하는 거는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이 있어 없어? 없는. 그게 조망 수용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들어 눕는 거야 그냥. 그 어때요? 그때 밟아야 되죠? 예? 예? 밟아야 됩니다. 그죠? 발로 밟아야 되나요? 미치겠다고요? 굉장히 외향성 아니무스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가 자아중심적 언어가 자아중심성 때문에 나타내요. 뭐냐면은 이 재밌는 겁니다. 애들은 이때 전조잡기 때 애들은 지가 하고 싶은 얘기 뚱알뚱알 거려요. 그냥. 이 되게 재밌어요. 애들하고 대화를 하면 우리 애들이 지금 이 나이 때 들어와 있는데 너 오늘 어린이집에서 뭐 했니? 그러면 아빠 어린이집에서 뭐 했어?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 그게 아니고 지 얘기하고 앉아있어요. 예. 예. 옥터넛 보여줘. 예. 무슨 소린지 알아요? 옥터넛? 예. 만화보 옥터넛 보여줘. 그 소리하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걔한테 어린이집에서 오늘 뭐 했니를 묻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옥터넛 보여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아중심적 언어야. 타인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혼자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뭐라 그러더라? 뭐가, 옥터너 바나클 대장처럼 될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럼 너 곰이 될 거니? 그 얘기하면은 혼자서 그게 자아중심적 언어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머릿속에 정리하세요. 전조잡기 때 자아중심성이 나타나고 이 자아중심성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자아중심적 사고, 그것 때문에
조망 수용 능력이 없다. 두 번째, 자중심적 언어를 쓴다. 됐죠? 이 전조잡기 때 드디어 상징적 사고라는 것도 합니다. 다시 위로 가시면은 상징을 만들어. 이 상징의 세 가지 표현 방법이 상징놀이, 그림, 언어거든요. 애들이 이때 되면은 상징놀이하고 그림을 그려요. 그 다음에 말이죠, 말. 말도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낸 심볼이 상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검다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블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냥 상징이야, 그거는 언어도. 이때 아이들은 상징을 쓰는 거예요. 그 세 가지. 그래서 그림, 여기 보면 상징놀이 갖고 소꿉놀이, 병원놀이처럼 가상적인 사물과 상황을 실제 사물이나 상황처럼 상징해서 수행하는 놀이. 유학에 있어서 상징놀이는 전조잡기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정교해진다. 그림을 그리고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조잡기 때 사고 물알론. 물알론, 이걸 애니미즘이라고 합니다. 애니미즘이라고 해요. 애니미즘, 이게 뭐죠? 그렇죠. 물건에, 사물에 영이 들어가 있는 거야. 생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애들은 인형하고 대화를 하죠. 인형하고 대화를 합니다. 우리 아들도 저기 뭐야, 개인형을 하나 사줬어요. 개인형. 그랬더니 걔하고 말을 하기 시작했더라고. 예. 장난도 아니에요. 걔하고 놀이를 하고 있어. 놀이를. 개인형하고. 여러분들도 지금 그러고 계시죠? 집에 가면은 인형하고 대화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물알론이 아니고 정신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인형하고 대화를. 혹시 얘하고 대화하시는 분 계세요? 정신병원 가면 대화하죠, 이렇게. 예. 그게 물알론이에요. 전조잡기 때 사고, 물알론. 정리됐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전환적 추론. 한 특정 사안과 전혀 관계없는 사건을 상호 영혼. 이게 보면 유아가 동생이 지금 아픈 이유를 자기가 동생을 미워해서 때문이라고 하면서 막 엉엉 우는 거야. 그게 전환적 사고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원인이 아닌데 어떤 결과에 대해서 원인을 지가 갖다 붙여 만든 거야. 그걸 전환적 사고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꿈 실제론이 시험 문제 나와서 다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어. 애들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서 막 울어요. 그런 경우 보셨을 거야. 애기들 키우면서. 그게 뭐냐면 그게 꿈 실제론 때문에 그런 건데 자신이 꾼 꿈이 현실로 존재한다고 믿는 거야. 그러니까 무서운 꿈 꿨잖아. 무서운 꿈 꾸면은 벌떡 일어나고 진짜 그 무서운 대상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를 이제 꿈 실제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꿈 실제론을 하시나요? 그 예지몽. 아니, 그거는 병원몽입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자, 그 다음에 이 직관적 사고 이런 건 몰라도 되는데 이제 핵심이 보존 개념이에요. 이 보존 개념이 시험에 꼭 나오더라. 자, 꼭 기억해야 될 게 이 보존 개념은 전 조작기 때 시작돼요. 단계를 거치는 거야. 보존 개념이 어느 시기 때 생긴다가 아니고 전 조작기 때 시작하기 시작해서 언제 획득되는 거야? 구체적 조작기 때 획득돼. 시험에 그렇게 나와. 시작은 보존 개념이 어렴풋이 나오는 시점은 무슨 기? 전 조작기고 실제로 획득되는 시기는 구체적 조작기다. 꼭 기억해놔야 됩니다. 그럼 보존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은 볼게요. 자, 보존 개념은 대상의 외적 형태가 변화해도 양적 속성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 이게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존 개념의 정의예요. 시험 지문에 나온 걸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뭔 소리냐? 여기 보존 개념 실험 과정 좀 봐봐요. 볼게요. 동일한 컵에 동일한 물을 부어 담아서 아동에게 보여주고 해당 양을 비교하게 한다. 아동은 물의 양이 같다고 말해. 이유, 기존 컵보다 밑면적이 넓고 높이가 낮은 컵을 준비해서 아동이 보는 앞에서 한 컵에 물을 옮겨 담은 후 아동의 해당 양을 비교하게 한다. 이때 보존 개념이 획득되지 않은 물의 양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 소리냐면 이런 거야. 보존 개념이라는 게 부피와 질량의 상관관계를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한 건데
컵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비거죠. 이게 1리터짜리 비커야. 부피 1리터짜리 비커. 여기다 물을 담았어요. 물을 담았어요. 애 눈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다 물 담을게. 여기도 물 담을게. 그렇죠. 그 다음에 똑같이 이 메스 실린더죠. 1리터짜리 메스 실린더예요. 애 눈앞에서 여기 있는 물을 여기다 담아요. 두루루 담습니다. 자, 둘은 같아요? 틀려요? 부피면에서. 달라요? 1리터라 그랬잖아, 다. 얘도 1리터야. 지금 보존 개념이 아직 획득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자, 1리터, 다 1리터야. 1리터인데, 애 보는 앞에서 여기 있는 물을 여기다 부은 거야.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보고 나서 아이한테 물어요. 야, 둘 중에 어느 게 더 많게? 그러면 이 전조작기에 있는 애들은 아직 보존 개념 획득이 안 된 거예요. 전조작기에 있는 애들은 이게 더 많다래. 길어 보이는 거.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부피가 똑같이 이동을 했는데 모양만 바뀌었죠. 근데 그것을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단계. 그게 바로 전조작기예요. 보존 개념을 아직 획득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보존 개념 무슨 기 때 획득돼? 구체적 조작기는 무슨 기? 아동기. 그래서 이 보존 개념이 획득되면은 그때는 아이가 뭐라 그래? 물이 똑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혹시 이게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까 한 분 계신 것 같았는데, 예. 그럼 아직 유학인데. 예. 관점, 예. 그렇구나. 예. 이게 병이 확산되는 속도가 예. 이게 굉장히 이게 지금 일종의 트라이앵글을 그리고 있는데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고 있어요. 이 병의 확산이. 정확히 물어봤어요. 부피가 똑같냐? 예. 부피가 똑같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아니면 그렇게 양과 그러니까 이 보존계 전조작기 애들은 부피하고 질량의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그런 개념이 아직 안 서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얘기 2에서 7세. 2에서 7세. 그래서 자, 보존 개념 획득을 위해서 전제 개념이 등장하는데 얘도 좀 기억하십시오. 동일성, 가역성, 보상성. 이 가역성이 역조작성의 원리, 논리라고 해서 시험에 나왔었어요. 동일성은 아무것도 가감하지 않을 경우 본래의 양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앞에 실험에서 컵에 물을 더 붓거나 덜 붓지 않았으므로 양쪽의 물의 양이 같다. 그걸 동일성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의 양이 같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을 때 그 동일성 개념을 획득이 되어져야만 보존 개념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역성은 역조작성의 논리라고 시험지에 나왔습니다. 변화된 상태는 변화의 과정을 역으로 돌이키면 본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에 실험에서 물을 옮긴 컵에 물을 다시 원래 컵에 부으면 물의 양이 같다. 즉, 이 물을 다시 여기다 부으면은 똑같다. 이걸 가역성이라 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상성. 높이 감소가 면적이라는 차원으로 보상됐다. 앞에 실험에서 이 컵이 긴 반면 저 컵은 넓음으로 물의 양은 같다. 자, 세 가지 동일성, 가역성, 보상성 개념을 획득해야만 보존 개념이 획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구체적 조작기 봅니다. 구체적 조작기는 아동기죠. 이때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인지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달해. 왜냐하면 드디어 인간이 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가 이때부터 가능해지는 거야. 아동기부터. 이해되죠? 귀납적 사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구체적 조작기라고 하냐면 본인이 경험한 것, 구체적으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렇죠? 느낄 수 있는 것들만을 가지고서 어떻게 인지적 판단을 해요.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야. 보이지 않는 것들 놓고서 인지적 판단하면 형식적 조작기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 때 사고는 자, 시험에 꼭 나온다. 보존 개념 획득. 다시 뭐라고요? 보존 개념 획득. 그래서 전조작기 때 나타나기 시작해서 자, 시험에 나올 때 보존 개념 무슨 기 때 시작해? 그래서 무슨 기 때 획득해?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 보존 개념은 아동기 때 획득되어진다. 맞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동일성, 가형성, 보상성 개념을 드디어 획득했고, 자, 조합 기술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게 나와서 모두를 끔찍하게 만들었어. 여러분, 여기 지금 조합 기술 나와 있죠? 한 장을 쓱 넘기시면은 48페이지에 조합적 사고가 있어요. 형식적 조작기에 조합적 사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16회 때 시험에, 15회 때 시험에 이 조합적 사고와 조합 기술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다시 한번, 조합 기술은 무슨 기 때? 이거는 구체적 조작기 때. 조합적 사고는 형식 조작기 때. 둘 다 조합인데 하나는 구체적 조작기, 하나는 형식 조작기예요.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자 보시면 조합 기술은 숫자를 조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조합 기술 때문에 이 아동기 때 애들이 드디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조합이라는 거 그냥 사칙연산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정말 시험에 잘 나옵니다. 분류화가 가능해. 이때 애들한테 놓고서 야 여기 블록이 있어. 블록을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노란색은 노란색끼리 색깔별로 한번 분류해봐. 그럼 이제 가능한 거야. 야, 근데 삐아제가 틀린 것 같아. 우리 아들 자랑은 아닌데, 우리 아들이 4살인데도 그걸 하더라고요. 예. 이게 수준이 맞지 않죠? 예. 아들 자랑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농담이고. 그래서, 아동기 때 분류화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블록놀이.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 그러죠. 여러 사물과 현상들을 속성의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서열화도 가능합니다. 서열화. 블록을 놓고서 작은 거에서부터 큰 거대로 한번 놔봐. 큰 거에서 작은 것대로 한번 놔봐. 그럼 애가 그거를 수행하게 된다. 근데 요새는 한 3살, 4살만 돼도 이거 하지 않아요? 이걸 꼭 아동기, 즉 학교 가서 하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에 탈중심화. 자아중심성에서 이제 벗어난 거야. 자, 자아중심성은 무슨 기 때 나타났다고요? 전조작기. 그러니까 용어가 빨리 생각나야 돼. 전조작기 하면 자아중심성. 이렇게 탁 떠올라야 돼. 그래서 자아중심성이 전조작기 때 나타났다가 무슨 기 때 벗어나? 구체적 조작기 때 벗어나. 근데 이놈은 몹쓸 놈의 자아중심성이 형식적 조작기 때 또 나타나. 우리 삐아제에 의하면 자아중심성이 몇 번 나타나? 2번. 언제? 전조작기, 형식 조작기. 인간의 발달 과정으로 본다면 유아기, 청소년기. 그래서 이 유아기를 제1의 반항기라고 하죠. 무슨 기? 자아중심성이 강하기 때문에 다 지 맘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때 굉장히 통제가 어려운 거야. 그러다 애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면 얼마나 행복해져. 말 뒷다 잘 듣죠. 초등학교 입학하면. 그렇죠. 그러다가 청소년기가 되면, 형식 조작기가 되면 이때를 제2의 반항기라는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왜? 자아중심성 때문에 그런 거야. 자아중심성. 그래서 형식적 조작기가 청소년기다. 이때 사고. 자, 첫 번째 추상적 사고. 무슨 사고? 야, 추상적 사고가 뭐냐면 형식적 사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고도화된 논리적 사고, 추상적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사물에 대해서 창조적 독창성,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거. 추상적이라는 건 뭐냐? 이거 예를 볼게요. 하늘에 나는 물고기를 요리해 먹으면 어떤 맛이 날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자, 하늘에 나는 물고기가 여러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갖고서 구체적 조작기 애들한테 물어. 그러면 이 구체적 조작기 애들은 귀납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사실이잖아. 경험할 수 없고 관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뭔 소리예요? 이러고 앉아있어요. 근데 이 형식적 조작 사고를 하는 청소년기 애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하늘을 나는 물고기는 없다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되면, 형식적 조작 사고를 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답변을 만들어내는 거야. 아, 하늘을 나는 물고기는 구름이라고 하는 솜사탕과 부딪혀서 달콤한 맛이 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병원 가야죠. 그렇죠? 예.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형식적 조작 사고기 애들이 그런 사고를 합니다. 추상적 사고. 두 번째가 가설 연역적 사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미래지향적인 문장을 세워놓고 그 문장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어떻게? 여기 보시면 사회복사 1급 자격증은 국가고시를 합격하면 취득할 수 있다. 니씨가 누군지 아세요? 예, 우리 둘째 아들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사 1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러므로 니씨는 사회복사 1급 국가고시 합격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격증 취득했다만을 놓고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미래 예측을 하죠. 그게 가설 연역적 사고예요. 그 다음에 조합적 사고. 이게 중요하죠. 조합 기술은 무슨 기? 그 다음에 조합적 사고는 형식적. 이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요인들만 추려내어 이를 체계적으로 조합할 수 있는 사고. 아동에게 5개의 무색 액체가 든 병을 주고 이 중 3가지를 섞어서 노란색 액체를 만들라고 하면 구적 조작계 수준의 아동은 5개의 병 중 한 병에 나머지 4개의 액체를 넣고 더 이상의 행동을 하지 않는 반면 형적 조작계 애들은 모든 가능성에 관해서 체계적으로 다 다루어 봅니다. 이것저것 해보는 거야. 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실험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 사고, 반성적 추상을 읽어보시고 자기중심적 사고가 나타나. 그래서 시험에 나옵니다. 전조작기 이후 다시 한번 자기중심적 사고가 어떻게 됐다? 등장했다. 중요하지. 자기중심적 사고 2번 나왔다. 그런데 이 청소년기의 자기중심적 사고는 2가지 현상으로 나타나. 얘도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상상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라는 걸로 나타나. 다시 뭐라고요? 상상의 청중, 개인적 우화. 이거 되게 웃기죠? 청소년기 때 애들이 상상의 청중을 합니다. 상상의 청중이라는 건 자기가 무대 주인공이야.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때 애들이 별 난리 브루스 오두방정을 다 떨죠. 예. 여자애들 봐봐. 예. 방금 쥐를 잡아먹은 거야. 립스틱을 처바르고서 엄마 몰래 하이를 신고서 그래서 길거리 이러고 다녀요. 스타킹은 빵꾸가 나갖고서. 예, 그러고 돌아다녀. 예. 왜 그렇게 꾸미냐 이거야. 뭐냐면 누군가가 자기를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야, 쟤 멋있어. 쟤 최고야. 그걸 뭐라 해? 상상의 청중이라래. 자, 개인적 우화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죠. 내 인생 스토리를 누구도 이해 못해. 어른들은 몰라요. 그거 알죠? 그 얘기야. 그러니까 뭐냐면 개인적 우화 볼게요. 자신의 경험은 매우 특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냐면 뭔 짓 하지? 아빠 엄마 몰래! 이러면서 문 쾅 닫고서 들어가 버리죠. 예. 그래만 봐 아주 그냥. 예? 예. 중2들 아유 그냥. 예? 예?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그냥. 예? 무슨 말인지 돼요? 그게 바로 개인적 우화예요. 그래서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굉장히 뭐라고 다미넌트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네. 자, 자중심성이 몇 번 나타나? 2번. 무슨 기? 전조작기 한 건데 건너뛰어서 형식 조작기. 형식 조작기 때 자중심성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 상상의 청중, 개인적 우화. 제가 장담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재 바깥에서 시험 문제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를 차근차근 보시면서 이해하세요. 아시겠죠? 예. 도덕성 발달 단계 보시고 특징, 평가 및 비판 보시고 이제 콜버그가 등장합니다. 콜버그. 예. 까지만 하고서 잠깐 쉴게요. 빨리 할게요. 콜버그. 여러분 죽겠죠 지금? 예. 엉덩이에 욕창이 생길 것 같죠? 예. 여기 요양원 원장님 계십니다. 예. 드레싱 해주실 거예요. 예. 자, 다시 봅시다. 콜버그가 무슨 뜻이죠? 예. 콜버그. 사람 이름이죠? 예. 그러니까 벌레를 부른다는 뜻이잖아요. 예. 콜. 버그. 그렇죠? 예. 이름이 콜버그입니다. 그게 벌레를 부르는 사람이에요. 콜버그. 그렇죠? 우리 이제 사각형 됐어. 이렇게 하고. 이제 삼각형이었는데 이제 사각형 돼서. 자, 이 콜버그는 인지 발달 중에서도 이 인간의 도덕성 발달에 초점을 둔 거예요. 이 친구가
하인츠의 딜레마라고 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도덕성 실험을 했어요. 무슨 딜레마? 하인츠 딜레마. 자, 얘기가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들으세요. 어느 동네에 하인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이 하인츠한테는 굉장히 아픈 아내가 있었어. 아픈 아내가. 그래서 자, 이 아픈 아내를 고쳐야 되는데 마침 그 동네에 약사님이 계신데 이 약사가 이 아픈 아내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발명해낸 거야. 그렇죠. 신라젠처럼.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예, 예, 예. 거기 투자하셨던 분들 다 거지 되셨더라고요. 다. 예, 예. 투자 좀 하셨나요, 여러분들도? 뭔지도 몰라 지금. 아, 신라젠이요? 예, 모르시는구나. 고구려 젠 옆에 있는 거예요. 예? 예, 백제젠도 있고요. 예. 그래서 자, 어쨌든 저 좀 볼게요. 그 신약을 봐요. 그래서 약사한테 갔어요. 하인츠가 가서 약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약사가 약값을 비싸게 불렀어. 하인츠가 저는 지금 가진 돈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 돈으로 먼저 약을 주시고 나중에 제가 돈을 갚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약사가 안 돼. 거절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인츠가 어떻게 하냐면 밤에 그 약국에 가서 약을 훔쳐 갖고 왔어요. 이게 하인츠의 딜레마 상황이야. 자, 이 상황을 놓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를 물은 거야. 아이들한테.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때 하인츠는 이 도덕성의 발달 단계, 이 하인츠 딜레마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형태를 총 크게 세 가지로 나눠놨어요. 그게 첫 번째가 전인습적, 인습적, 후인습적이야. 전인습적, 인습적, 후인습적. 이렇게 단계를 세 개로 나눴어요. 전인습적, 인습적, 후인습적. 자, 인습이라는 말은 인간이 만들어낸 도덕 규범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법이야, 법. 그 법에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도덕 규범 안에 지켜야 된다는 게 인습적이야. 그러니까 전인습적이라는 것은 그런 인간이 만들어낸 도덕 규범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없는 거. 그러니까 법 또는 규칙, 질서 이런 거는 모르는 거야. 그게 전인습적이야. 인습적은 이제 도덕이 뭔 줄 알고 법이 뭔 줄 알고 어떤 게 이 사회가 요구하는 옳은 거 그른 건지를 아는 거야. 근데 후인습적이라는 건 뭐냐면 그 법과 도덕과 같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습적 규범들을 초월하는 거야.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어볼게요. 이런 하인츠 딜레마 상황에서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인츠를 비난하시겠어요? 칭찬하시겠어요? 칭찬해요? 칭찬하시겠어요? 그럼 선생님이 칭찬하셔서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후인습적 도덕 단계에 있는 거예요. 콜버그적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상당히 바람직한 거야. 자, 이 전인습적 도덕 단계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처벌, 두 번째는 보상이야. 이런 거지. 자, 이거를 뭐라 그랬냐면 타율적 도덕성이라고 얘기했고 처벌을. 두 번째는 개인적 도구적 도덕성이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냥 처벌 보상으로 기억해도 돼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인습이 아직까지 사회가 정한 문화 또는 규범은 몰라. 그럼 이 아이에게 있어서의 규범은 부모가 정해준 거야. 부모가. 아빠가 도둑질하면 혼난다. 이해되죠?
아이의 머릿속 안에 있는 도덕성은 도둑질하면 혼나고 나쁜 짓이야. 그러니까 자, 이 전인습적인 단계에서 이 처벌지향적인 이런 도덕 수준을 갖고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인친 나쁜 놈이야. 왜? 뭐 했으니까? 도둑질 했으니까. 상황은 필요 없어. 그냥 도둑질 했으니까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이 처벌이 두려워서, 쉽게 말하면 처벌받는 게 두려워서 도덕적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가장 낮은 수준의 뭐지? 도덕 수준이야. 우리가 범죄인들이 감옥에 가는 게 두려워서 범죄를 안 하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걔가 가장 수준이 낮은 도덕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야, 그게. 벌 받는 게 싫어갖고서 그것 때문에 도덕적 행위를 한다면. 이해가 되나요? 자, 두 번째가 보상인데, 보상은 뭐냐면 아빠가 이렇게 하면 너한테 뭐 줄게. 이런 요구들을 여러분 많이 하시죠. 그거를 스키너 같은 경우에는 정적 강화라고 하거든요. 정적 강화 배워보셨나요? 정적 강화 뭐예요? 우리 공부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누구하고 했어요? 예? 그 정적 강화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 예? 어떤 일을 할 때 예. 이 친구가 좋아하는 거를 계속 강화를 주면서 강화를 시켜주는 그런 행동이 좋은 강화가 뭐죠? 강화가? 증가. 뭐가?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우리가 행동주의자들은 인간의 성격이 어떻게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행동주의자들은 인간의 행동이 만들어지는 루트를 뭐라고 하냐면 어떤 행동을 자꾸 같은 짓을 하는 거야. 똑같은 일을. 아침에 계속 일찍 일어나.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자, 그게 습관이 돼. 이 습관이 정착돼서 이게 성격을 만든다라고 주는, 이게 행동주의자들이야. 파블로프나 스키너나 반도라 같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형태를 통해서 인간의 성격이 만들어진다고 주장한 거예요. 자, 그때 강화라는 게 등장하는데 이 강화라는 게 바로 뭐지? 어떤 특정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게 강화야. 이 강자가 더할 강자예요. 더할 강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더해지게 한다. 될 화자. 그래서 자꾸 더한다. 이런 뜻이에요. 강화라는 말이. 이해되시죠? 자, 스키너 같은 경우에는 이 강화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스키너 이론은 스키너하고 반도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스키너는 자기 스스로가 아닌 제3자가 저 대상을 강화시켜준다고 얘기한 거야. 이해돼요? 자, 강화라는 것은 스키너는 이렇게 해요.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화물이라는 게 필요해.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강화 대상자한테 어떤 강화물을 줘서 이 사람이 자꾸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해.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지? 습관이 되고 그것이 정착돼서 성격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자, 이 강화의 종류에는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가 있어. 자, 여러분 잘 봐요. 정적 강화라는 것은 뭐냐면 이 강화물이 강화를 당하는 강화 대상자 입장에서 너무 매력적인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강화물을 받아먹기 위해서 자꾸 어떤 특정 행동을 제3자가 원하는 대로 자꾸 하는 거야. 그걸 무슨 강화? 부적 강화는 반대로 그 강화물이 너무 싫은 거야. 짜증나는 거야. 그걸 받아먹지 않기 위해서 자꾸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거야. 그걸 뭐라고? 부적 강화. 자, 그러니까 봐요. 아이가 있어. 아빠가 얘를 부지런한 성격을 갖게 하고 싶어.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한테 어떻게 하냐면 너 아침에 일찍 일어날 때마다 1,000원씩 줄게 이랬어. 그랬더니 아이가 그 1,000원을 받기 위해서 계속 일찍 일어나. 이건 무슨 강화? 이 정적 강화예요. 왜? 1,000원은 아이한테 매력적이죠. 그걸 받기 위해서 자꾸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게 정적 강화예요. 반면에 자, 아빠가
아이 머리맡에다가 자명종을 갖다 놨어. 따라랑 울리는 자명종을. 그 자명종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아이는 어떻게 해? 아침에 계속 일찍 일어나는 거야. 그게 무슨 강화? 그게 부족 강화예요. 여러분들이 자동차에 올라탔어. 안전벨트 안 매면 어떡하지? 띵똥 띵똥 소리가 계속 나지. 그래서 안전벨트를 매는 습관이 생기는 거야. 이게 무슨 강화? 부족 강화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지? 그럼 시험에 자꾸 떨어져. 그래서 공부를 하지. 공부를 하는 열심인 성격이 되는 거야. 이게 무슨 강화? 부족 강화야, 이거. 그렇죠. 시험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공부를 열심히 했었을 때는 시험에 합격을 하잖아요. 그땐 정적 강화가 되는 거야. 합격이라고 하는 강화물을 제공해 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정적 강화, 부족 강화 이해됐죠? 자, 그럼 강화의 반대말이 뭐야? 처벌이야, 처벌. 처벌은 제3자가 원하는 특정 행동의 빈도수를 줄이는 거야.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 강화의 반대죠. 강화는 행동의 빈도수를 증가시키는 건데 처벌은 행동의 빈도수를 떨어뜨리는 거야. 자, 처벌의 종류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정적 처벌, 부적 처벌. 여러분, 정적 처벌이라는 것은 뭐냐면 잘 보세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합격합시다. 저도 힘들어요. 우리 최선을 다해서 꼭 합격하자고요. 알았죠? 네. 자, 여러분, 정적 처벌이라는 건 뭐냐면은 강화 대상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처벌을 당하는 자 입장에서, 처벌을 당하는 입장, 정적이란 말은 뭔가 준다는 소리야. 처벌 입장에서는. 뭔가를 줘서 행동의 빈도수를 떨어뜨리는 거야. 애가 자꾸 거짓말을 쳐.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 매를 때리는 거야. 매를. 그러면 거짓말을 하는 행동의 빈도수는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벌이야. 행동의 빈도수를 떨어뜨리니까 처벌이야. 그걸 하기 위해서 뭔가를 제공해 주죠. 그러니까 정적 처벌이야. 부적 처벌이라는 것은 누가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빼서 그것 때문에 행동의 빈도수가 떨어뜨리는 거야. 엄마가 그러죠. 너 공부 안 하면 게임기 뺏어버린다. 그러죠. 그럼 어떻게? 아이는 공부를 안 한다라고 하는 행동의 빈도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뭐라는 거지? 게임기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안 한다라고 하는 행동의 빈도수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 공부를 하게 되죠. 그걸 바로 뭐라고 한다? 부적 처벌이라고 해요. 다시 얘기하지만 스키너는 강화 이론이라고 얘기해.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처벌이라고 하는 기능이 사실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강화가 되면 처벌은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애를 공부를 열심히 하게 만들면, 공부하는 습관이, 공부하는 행위를 자꾸 강화를 시키면 공부 안 하는, 즉 처벌돼야 될, 빈도수를 줄여야 될 행위는 저절로 줄어드는 게 되죠. 그러니까 스키너는 강화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처벌을 얘기했을 뿐이지, 그렇죠? 강화만 하면 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키너의 교육학적 관점에서 스키너 이론은 애한테 벌을 주거나 또는 애한테 뭔가를 빼앗아 가거나 이런 건 굉장히 나쁜 짓이야. 그러니까 애를 대상으로 너 공부 안 하면은 너 테레비 못 보게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스키너 입장에서 보면 큰일 날 짓이야. 그거는. 애 성격 다 망가뜨려. 자꾸 강화물을 줘야 돼. 강화물.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자, 강화 처벌. 간단한 얘기죠. 네. 다시 이쪽으로 와서 오늘 9시까지 합니다. 네. 진짜죠? 예, 진짜야? 난 한 대면 하는 거야. 나 어차피. 예? 예? 5분만요? 5분만 쉬었다 할까요? 예. 예, 그래요. 이거는 하고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처벌, 보상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보상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뭔가를 받기 위해서 뭔가 이 받는 거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착한 짓을 하는 거야. 그게 보상이에요. 그게 개인의 도구적 관점에서의 도덕관이라고 얘기하는데, 개인을 만족시키는 무엇인가를 받는 거야. 즉 윤리적 행위, 도덕적 행위라고 하는 것이 결론은 뭐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 즐거움을 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도구적 도덕관적 관점에서 이런 거야. 아빠가 남의 물건 훔치지 않으면
나는 칭찬을 받는다 그랬어. 착한 일하면. 근데 걔는 도둑질했으니까 걔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하인츠는 나쁜 놈이야. 칭찬받을 짓이 아니죠. 그래서 교재를 잠깐 보시면은 수단적 도덕, 쾌락주의. 타인 중에서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도덕적이다. 하인츠의 딜레마에서는 하인츠는 약사가 원하는 약값 준비, 그러니까 하인츠는 나쁜 놈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인습적은 역할 동조, 사회가 만들어 놓은 인습적 규범에 동조를 했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도덕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개인 상호 간의 규준적 도덕성과 사회체계 도덕성이 있는데 이 개인 상호 간의 규준적 도덕성이 착한 아이야, 착한 아이. 남들한테 착한 아이로 인정받고 싶어서 어떻게? 도덕적 행위를 하는 거야. 우리 요 나이가 뭐냐면은 10살 이상이라고 했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쯤이죠. 요 때쯤 되면 애들이 이쁜 짓 하고 다녀요. 아동기 애들이. 그러니까 그 유아기라고 하는 제1의 반항기를 넘어서서 초등학교 입학한 애들은 굉장히 예쁜 짓 하죠. 그게 이제 착한 아이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얘네들은 부모, 친구, 선생님과 같은 가까운 타인에게 인정, 즉 존경, 칭찬, 감사 등을 받아서 개인 상호와 조화로운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만을 도덕적으로 여긴다. 하인츠의 딜레마의 예는 내 주위 사람들은 도둑질은 나쁜 짓이라고 했어. 도둑질한 하인츠를 그의 주변 사람들도 분명 나쁘다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하인츠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착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주변 사람들의 시각에 초점을 두는 거야. 지가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길 바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것 때문에 사회복지 하시는 거 아니죠? 남이 아우 쟤 너무 착해 이 소리를 듣고 싶어서 복지하시는 거 아니죠? 예, 그러면 인습적 수준에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체계 도덕성이라는 게 법이야, 법. 사회공동체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제정한 법 또는 규칙을 준수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도둑질은 범법행위야. 그러니 도둑질한 하인츠는 나쁜 놈이야. 이해되나요? 마지막으로 후인습에 가면 20살 이상이 돼야지만 후인습적, 이런 인습적인 부분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도덕성이 발휘가 되는데, 자, 보니까 인권과 사회복지 도덕성이라고 해서 법 등의 규범을 유동적으로 민족 절차에 의해서 용인된 법 등의 규범만 정당하다고 인식하고, 즉 법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자신의 개인적 가치가 법 등의 규범보다 우선시한다고 어려운, 자, 하인츠의 딜레마에서는 하인츠의 도둑질은 아내를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어. 그러니 충분히 용서받을 수 있는 도덕적 행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지금. 마지막으로 이 보편적 원리는 개인적 가치에 따라서 대답을 하는 거라서 벨의 벨 대답이 다 나와, 이때는. 그래서 개인적 가치에 따라 매우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다양한 형태의 도덕성을 보인다. 하인츠의 딜레마에서는 이 세상 생명보다 소중한 거, 하인츠는 당연히 약을 훔쳤어야 했어도 나오고, 약사를 살인해도 괜찮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우리 오늘 그 고시 여인이 자꾸 얘기 나오는데, 도덕성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 와 있을까? 그 사람이 자기 정당함을 지금 자꾸 얘기하죠. 나는 뭐 잘못한 게 없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도덕성적 관점에 보면 지금 6번째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만이 세우는 자신만의 도덕성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여자 하는 말이 진짜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진짜로 어떤 법망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6번째 도덕 단계에 와 있는 여자예요. 지금. 네. 나머지 내용 읽어보시고 파블로프서부터 잠깐 쉬었다 진행할게요.